저는 전문가도 아닙니다. 무슨 거기에 아무데도 몸 담지 않고 있는 그냥 일반인으로서 무시무시한 책에 대해서 제가 일반인들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 저도 어디 가서 얘기를 하고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가라는 거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저에게 안 오려고 그랬어요. 소개를 받고 왜 안 오려고 했냐면 제가 딱 제목을 보니까 검찰개혁이래요. 그것도 진짜 검찰개혁이래요. 가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을 걸고 진짜 개혁이래요. 그래서 이거 무섭다. 막 고소가 남발하는 시대에 제 캐비넷이라도 털리면 어떡하나. 근데 일반 시민으로서 우리 작가님의 의사를 듣고 설득을 당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제가 진행이 서툴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패널 두 분과 우리 변호사님, 작가님 함께 했는데요. 우리 패널 분들이 오셨어요. 과연 우리 작가님하고 관계가 어떠신지 한번 우리 김희정 전 의원님, 호칭을 이사님으로 해드릴까요? 전 의원님 해드릴까요? 통상 의원이라고. 네, 의원님으로 해드릴게요. 우리 김 의원님으로 약칭을 할게요. 김 의원님은 우리 작가님하고 어떤 관계이신가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정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말씀에 앞서서 여기 앞쪽에 자리가 있는데 뒤에 선생님들 서 계셔서요. 저희가 그래도 한 40-50분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앞쪽에 여기 와서 앉으시면 좋겠어요. 다리 아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제가 김유정이 동탄까지 무슨 일이야 이런 생각하셨죠? 네. 어떤 인연이냐면 저희 오늘은 작가님으로 통칭하기로 했으니까요. 김화중 작가님과는 저희 살레시안입니다. 제가 광주 살레시오 여고를 졸업했고요. 살레시오 남고 졸업하셨죠. 저희 선배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살레시오 수녀회가 있고 수도회가 있어서 학교 다닐 때는 다 떨어져 있고 따로 다닙니다. 저희 공학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면 이렇게 동문모임에서 이렇게 좋은 선배님들을 저희가 뵐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졸업하고 제가 의원 시절에 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년이 쭉 저희가 이어져 와서 제가 오늘 다른 일정도 있고 왜 없겠습니까? 일요일인데 다른 일정도 많고 요즘 출판기념회 시즌이잖아요 또. 그렇지만 이번 동탄까지 김화중 선배님 때문에 제가 안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제가 꼭 가서 작지만 정말 응원해드리고 지지해드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후보님의 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교수님, 우리 작가님하고 무슨 관계세요? 예, 좀 전에 소개받았던 신양김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린 김한중 작가님이라고 좀 제가 어색하고 해서 항상 교수님이라고 불렀었기 때문에 그대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중 교수님하고 이렇게 오랜 기간 같이 지내지 않았지만 저희가 2009년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로스쿨이 시작이 되면서 저희 대학에서도 이제 그 실무대학 교수님들을 여러분들을 이제 모시게 됐는데 그 가운데서 저하고 이제 전공이 같은 분야로 해서 형사법으로 실무 교수로 2010년도에 됐죠. 그래서 한 3년 가까이 저랑 같이 근무를 했고 또 오실 당시에 저희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경력을 갖고 계시고 또 생각도 아주 바르시고 그래서 이런 분이 저희 대학에 오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 대학으로 모시고 굉장히 기뻤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어떻게 보면 좀 개인 간의 어떤 관계들을 맺기에는 계속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늘 옆에서 지켜보면 항상 학자적인 풍모도 가지시고 또 그러면서도 나름대로 뜻을 갖다가 분명히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저희 대학을 떠나셔서 계셨어도 가끔씩 연락을 해서 또 근황을 서로 이렇게 묻고 하는 그런 사이가 돼서 오늘 또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이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우리
김하중 교수님을 다시 한번 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김하중 교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좀 더 넓게 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작가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취조는 아니고요. 네, 작가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작가님 그 책을 제가 보니까 나는 검찰 독재를 끝장내라는 숙명을 타고난 것 같다 라고 쓰셨나요? 지금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써 있습니다. 쓰셨죠? 예.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또 다른 장에는 나는 검사 독재 타도를 위해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 너무나도 막강한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조직에 특히나 몸소 20년간 몸을 담았던 조직에 개혁을 외친다? 사실 그 부분이 저는 좀 의아하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는데 과연 짧게 말씀드립니다.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제가 그 과거의 검사였지 지금은 검사가 아닙니다. 지금 정치인이고 대한민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위해서 뛰고 있는 정치인이라서 제가 구사한 언어가 검사 시절과는 사뭇 다를 겁니다. 그래서 조금 겁나는 표현도 좀 제가 일부러 쓰기도 했는데 제가 아까 인사 말씀 때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검사들은 제가 근무할 때 검사들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소수의 정치 검사들에 대한 얘기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근무할 때는 그때라고 해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외압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외압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검사로서 어떤 기본적인 본분을 지키면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후배들 하는 거 보면 과연 그 사람들한테 금도가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검사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우리 후배 검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검사의 지금 현재 모습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검사 독재를 끝장내겠다 이렇게 표현을 좀 다소 과하게 했었고 검사 독재 끝장내자 빨간 글씨로 이제 말하시 옛날에 과격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검찰의 변화를 바라는 그런 절실한 국민들의 요구를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제가 좀 과장을 한 면이 있고요. 제가 지금 검사 독재가 얼마나 극에 달해 있는지는 한 분은 지금 그 옥중에 계시고 한 분은 병상에 계시잖아요. 병상에 계시는 분은 계속해서 그 재판에 불려다니시고 또 언론과 검찰 권력이 합세해가지고 끊임없이 한 특정인에 대해서 그런 혐오적인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니까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 일국의 지도자를 그렇게 해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분이 한 행동은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정치 혐오를 조장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 검찰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만 소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먼지 털듯이 털어내는 저는 이 표현을 그렇게 쓰고 싶어요. 그 염라대왕식 수사라고 무슨 기우제식 수사라고 하는데 저는 염라대왕식 수사인 것 같아요. 염라대왕 앞에 가면은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죄도 다 털어낸다고 하잖아요. 지금 검사들이 하는 짓거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
한 사람을 갖다가 압수수색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몇 번씩이나. 저희들이 검사할 때는 가택수색은 정말로 최후의 수단으로 했습니다. 집안 가정은 개인에게는 하나의 성체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면은 정말 마지막으로, 그리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증거가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을 때 들어가는 것이고, 실제로 제가 그 젊은 혈기에 압수수색, 가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받겠다고 작성해서 갔더니 그때 저희 청장께서 그런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지도를 아는 사람들마저도 없고, 그런 지도를 아는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오히려 반법치 국가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으니 후배들이 어떻게 뭘 배우고 어떻게 행동을 할까, 그런 두려운 마음에서 제가 이 책을 썼고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김 의원님. 마이크 나오는 거죠? 네. 제가 이어서 조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어제가 DJ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아마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어제 킨텍스에 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제 이제 일산 킨텍스에서 100주년 탄생 100주년 기념식을 아주 성대하게 했고요.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셨고, 저는 혹시 또 이 좌석이 꽉 차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재단의 이사로서.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셔서 역시 김대중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오늘 이 자리도 두 분이 안 계셔서 너무 아쉽고, 어제 그 자리에도 이재명 대표는 병상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어제 그 자리에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님도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두 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지 15년이 됐는데도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 인권, 정의, 서민경제, 남북 화해, 협력, 또 통합과 용서와 화해와 이런 것들을 1세기 신념으로 살고 삼고 살아오셨던 분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제 모든 분들이 다 정말 거꾸로 가고 있다, 퇴행하고 있다,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검찰 공화국인 것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총선 앞두고 제대로 못할 것 같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총선 치르겠다, 이렇게 큰 소리 많이 쳤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얼굴 바꾸고 인테리어 한다고 상황이 달라집니까? 아니요. 바뀝니다.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이 가끔 바른 말 한 번씩 하시잖아요. 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딱 임명됐을 때. 이거는 용살 직할 체제다, 이렇게 단언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식으로 표현하면은 동료 시민이라고 하더군요.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불렀죠? 국민들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 정치인들의 기본 상식 아니었습니까? 그 국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무조건 옳다면서요. 그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검찰 카르텔 독재하지 말라, 이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계속 하겠다는 게 이 정권의 모토인 것 같아요. 국정 아젠다도 없는데 검찰 독재 계속 하겠다라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합쳐 주셔야만 정말 우리가 이 정권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고, 또 4월에 제대로 또 선거해 주셔야만 시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거고 국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검찰은 법무부 외청이죠. 그리고 전국에 몇 명이 되죠? 한 2,000명 되나요? 네, 제 정확한 숫자는 예, 저도 한 2,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엔 저 시골 시방 그 동사무소나 그 시 단위의 행정복지센터 규모밖에 안 되는 인원인데 왜 개혁을 외쳐야 될까요? 예, 뭐 숫자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뭐 제가 학자의 입장에서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추진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이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게 9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에 오게 되면 이제 대통령 직속의 사개위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 이외에 또 대법원에서도 그것을 추진했고, 그 이외에도 다시 국회에서 사법제도개혁 추진위원회라는 걸 통해서 그런 일을 좀 일반 추진해왔는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다 이제 민주당에서 주도가 돼서 해왔던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사법개혁이라는 걸 왜 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법의 민주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사법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의 삶을 보다 낫게 만드는 게 사실은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어떤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특정인을 갖다가 더 지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핵심은 우리 국민들 일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잘 살게 했을 것인가, 그게 사실 사법개혁의 목표였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사법개혁의 내용 가운데 검찰개혁도 역시 이제 그 일환으로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사법개혁을 하면서 법원 쪽과 검찰인데 자꾸 법원을 안 건드리고 검찰만 자꾸 건드리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도상으로만 보더라도 잘 아시는 것처럼 법원 쪽에는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떤 사법의 민주화라고 하는 것에 가장 밑바탕을 놨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검찰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00년대 들어와서 특별히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쉽게도 그 검찰개혁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었느냐 하면은 검사와 경찰 사이의 어떤 권력기관의 어떤 권한 분배, 권한 조정, 여기다만 포커스를 맞춰왔다는 거죠. 검찰은 그렇게 해서 개혁될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근데 여태까지 우리는 검찰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하면 검찰 걸 떼어서 저쪽 경찰에다 넘겨갖고 검찰 개혁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 대해만 너무 포커스를 맞춰왔다는 거죠. 우리 이제 김한중 교수님께서도 책을 통해서 검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권한 가운데 하나로서 저희 기소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셨습니다. 그래서 기소 유예를 할 것이 아니라 기소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의무를 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처럼 검사가 우리 검찰청법상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권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수사는 일부란 말이죠. 물론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어떻게든지 제한해서 그것을 원래 위치대로 돌려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실은 전반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기소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개혁의 또 하나 중요한 화두가 되어야 될 것이 저는 기소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소에 대한 권한을 검사가 유예를 하냐 의무를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들은 전혀 없어요. 검찰개혁이 그런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그 외연을 넓혀가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지 검찰개혁이 올바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전 또 한 가지, 이게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제가 학자로서 검찰개혁을 이루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뭐 있느냐, 검사들의 일반적인 말하자면 공무원으로서 직급이 너무 높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검사의 직급부터 떨어뜨려야 된다. 공무원. 네, 맞습니다. 김한중이 답이다. 사무관이나 네. 서기관 정도는 내려보십시오. 지금같이 권한에서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저희가 어떤 정치적인 구호 형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외를 넓히고, 또 구체적으로 검사에게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마련하는 것,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검찰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라면 정의의 뭐라 그러죠? 법치주의의 파수꾼, 정의의 수호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검찰청법 어디를 봐도 검사의 지위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검찰청법 4조에 보면 검사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공익의 대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위는 없습니다. 어디 법치주의를 파수를 하고 어디를 정의를 수호를 합니까? 근데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어떤 지위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많은 검사들, 특히 정치 검사들은 거기다 맞추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주장들을 거기에다가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고쳐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긴 시간이 아니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만 토크쇼 위주니까 짧게 던지고 짧게 받고 만약에 반론이나 있으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반론 제기하셔도 됩니다. 분위기가 너무 이제 우리가 좀 근엄하니까 네. 사실 정치 하다 보면 누구보다 가족의 그 격려와 지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부인 포함해서 사모님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가족들은 정치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아빠 그걸 왜 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열심히 지원해주고 계세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집에서는 반대한다. 그렇게 대답하는 게 모범 답안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 아내는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렇게 극구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이해하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반대하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를 이해하고 그 이유는 저희 아내가 보기에도 우리 사회의 정치인들이 너무나 바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자기가 보기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바르게 공무원 생활 제가 한 30년 했거든요. 근데 바르게 살아온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면 그래도 좀 세상이 좀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극구 반대는 안 합니다. 제가 작가님을 보면서 앞으로 정치를 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교수님 티가 나요. 그렇죠? 내가 집사 이렇게 하시나요? 우리 영상도 보시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쇼츠 위주로 가요. 1분 안에 모든 게 끝나야 되는 그런 핵심적인 멘트를 원하는데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유포되고 있는 영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김하준 작가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또 본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거의 정답은 여보 사랑해 고마워. 한번 해보죠. 자리에 계신가요? 사모님 계신가요? 여보 사랑해 고마워. 네. 분위기가 좀 완화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계속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이름이 하준이라서 제가 좀 무겁게 좀 이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스템이나 법률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 하나 여쭙고 싶어요.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교수님, 법 제도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법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조직에 대한 문제, 오용이나 남용이나 그런 문제는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교수님 먼저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얘기할 때마다 되게 제도와 사람을 분리해서 제도가 문제냐 사람이 문제냐 이런 식의 사고를 많이는데 이건 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맞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를 자기에게 맞게 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제도도 역시 문제가 있고 그 제도를 갖다 악용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작가님 생각 어떠신지? 그 조직 내에 계셔보셨잖아요. 한참 동안. 그때 검찰과 지금 검찰. 물론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운영하는 게 사람이니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 사람은 거기에 따라가는 게 일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검찰도 마찬가지로
검사들이 아무리 그 좋은 품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제도가 잘못됐다면 거기에 제도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제가 주장하는 기소법정주의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검사들한테 기소 여부에 대해서 무한 재량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해서 죄가 있는데도 봐줘버리는 겁니다. 김건희 그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가 여실하게 그런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소 법정주의를 한다면 지금 그 김건희 그 여사에 대한 범죄 사실이 수사는 물론이고 공범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막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독일처럼 우리가 검사가 죄가 있으면 기소하도록 의무 지어 놓으면은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특검할 필요도 없이 담당 네. 검사가 김건희 배우자를 기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기소를 안 하면 자기가 직무유기고 처벌을 받으니까. 네. 그렇게 안 만들어 놓으니까 또 특별검사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불필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이 미국식으로 가면 미국식으로 가고 독일식으로만 가려면 독일식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양쪽에 좋은 것만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생겼다고 생각이 되는데 독일은 기소법정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수사해서 죄가 인정이 되면 반드시 기소해야 됩니다. 물론 아주 가벼운 죄는 독일도 용서를 해줄 수 있는데 그것도 지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법원의 사전 동의를 받았을 때만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를 너무 지 마음대로 합니다. 요즘에 그 서울의 봄 영화 보면은 전두환이를 그런 전두환이를 우리 검사들이 기소유예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무슨 역사 바로 세우기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수사해서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났지 않습니까? 이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검사는 기소유예를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 이 검사들이 무한 기소 재량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제도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도 바꿔줘야 됩니다. 네. 이번 특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늘 외쳤잖아요. 그런데 이미 출범할 때부터 공정과 상식은 사라진 지 오래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본인은 공공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공직 생활을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안 믿습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공공선과 그다음에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하는 정권이라면 이렇게 갈 수 없는 거겠죠. 이렇게 수백 번씩 압수수색하고 인권 유린하고 또 언론 탄압해 가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대통령 뭐라고 했습니까? 화들짝 놀랬잖아요. 그래서 국민이 무조건 옳다면서요. 국민이 무조건 옳고 이제는 이념이 아니라 민생으로 가겠다면서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말로만요. 말뿐이잖아요. 특검을 받아들여야지.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공공선 얘기합니다마는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악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악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악법이죠? 본인들은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수사하고 하면서 그때는 성역 없는 수사 강조하면서 본인들이 그걸로 뜬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대통령까지 하고 집권당 대표가 된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똑같은 법을 두고 이거는 악법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논리로 그들은 얘기를 해요. 하나는 결혼도 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다. 또 하나는 문재인 검찰에서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결혼 이후도 훨씬 지나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소위 대통령 부인이 돼서 받은 명품백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마디 사과도 안 하고 누구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저는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대통령 신년사에서 그 얘기 언급은 할 줄 알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했잖아요. 네.
검찰 받으라고 학교랑 안 하고 그냥 뭉개고 지나가 버렸죠. 그리고 네. 나서 특검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이제는 갑자기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 그러네요. 네. 국민들이 얼마나 그거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공약이지만 지키지 않아도 된다. 부속실 만들어서 공적 관리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사고 나지 않고 우리나라 국격 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얼마나 국민들이 얘기했습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했었어요. 심지어 명품백 사건 터지고 나서는 집에 가 계셔라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부속실을 만들겠다는 걸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잖아요. 안 만들 겁니다. 문재인 검찰에서 탈탈 털었다고요?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소환하겠다고 한번 예고했다가 하지 않았잖아요. 네. 이러면서 법 앞에 평등을 얘기합니다. 공정을 얘기하고 상식을 얘기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민주당 야당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에는 정말 반드시 이 특검은 꼭 관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게 지금 박입니다. 김학준 딸입니다. 네,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 질문 하나씩만 더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국민들께서 특히 화성 동탄 시민들께서 김하중 작가님, 내가 한번 기회를 드려볼 테니 한번 일을 해보실랍니까? 라고 밀어줬어요. 그래서 기회를 얻으셨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검찰 개혁에서 어떻게 실행을 할 건지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지금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스쳐 지나가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 소추주의, 기소를 국가가 담당을 하거든요. 이 반대말이 사인소추입니다. 근데 영미 계통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 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기소 독점주의라고 해서 기소권을 검사한테 독점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쭉 그렇게 오다가 지금 공수처를 만들어서 기소 독점주의의 극히 일부 예외가 생겼습니다. 근데 공수처도 내나 검사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기소 독점주의는 크게 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기소 독점주의를 하려면 하는 나라에서는 검사를 정치적으로 중립 상태로 묶어두기 위해서 반드시 채택해야 될 제도가 바로 기소 법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전명하신 형사법 학자도 계시지만 독일의 유명한 클라우스 록신이라는 형사법 교수가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소 독점주의 하에서 검사들을 중립적으로 묶어두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기소법정주의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검사가 국회의원이 되면 형사소송법과 검찰정법을 개정해서 기소법정주의가 채택되도록 온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 패널분들께 제가 짧게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저 같은 일반 시민이죠. 동료 시민, 제가 듣기로는 직장 동료 시민으로 들리긴 하지만 저 같은 일반 시민들이 검찰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지지를 표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또 패널분들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교수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먼저 부탁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선거를 잘해야 되겠죠. 네,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 맞습니다. 같고요. 김학의를 보내야 돼. 어떻게 보냅니까? 답입니다. 국회로 입성.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국회로 보내야 됩니다. 국회 입성. 좋은 정당에 투표하라고 하셨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6.15 그 기념식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담벼락이 되고 욕이라도 하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정말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손으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꼭 보여줘야 되겠다. 이번에는
어느 선거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말 좋은 후보에게 일을 할 수 있는 후보에게 제대로 투표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국민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국민이 무조건 옳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정말 뭐 60% 70%가 다 원하는 김건희 특검 안 하겠다고 하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라라고 70% 가까운 국민들이 다 요구해도 거부권 곧바로 행사해 버렸잖아요. 국회에서 보내고 그 다음날 바로 거부했잖아요. 그리고 국무회의까지 연기해가면서 그거 한 20분 만에 뚝딱 처리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일하라고 뽑아준 대통령, 정부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제대로 투표하고 정말 국민이 무서운 걸 보여줘야 된다. 그게 바로 선거다라고 생각하고요. 김아중의 진짜 검찰개혁 책 제목 보면서 알아야 면장이죠, 여러분. 면장도 하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닙니까? 특수부검사의 폐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검찰 내부에는 정말 열심히 밤새워 일하는 훌륭한 많은 검사도 있어요. 그런데 몇몇 정치 검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고 검찰에 대해서도 국민이 굉장히 반감 가지고 비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21년간 형사부에서만 거의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형사법 전공이시고 로스쿨 교수 하실 때도. 그래서 아마 그 내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그 내부에서 부글부글 하고 있는 검사들의 그 마음에 대해서도 제일 잘 아는 분이 바로 김아중 작가님이 아니실까 생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제대로 투표하는 것, 제대로 일할 사람을 보내는 것, 우리의 대표를 세우는 것,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가 즉흥적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듣다 보면 지금이 군사 독재 시절과 같은 검찰 독재 시절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그럼 검찰이 예전에 한화회 같은 검찰 한화회라고 명칭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래도 됩니까? 네. 더합니까? 더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바꾸고 개혁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겠네요. 맞습니다. 아니 그럼 그 김아중이라고 하지 마시고 누군가는 뽑으면 되겠죠. 네. 그럼 대표님 여담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경선 자신 있으신가요? 저요? 네. 내가 바보니까 자신 없는 게임을 하요. 오. 와! 김아중! 네, 우리 작가님은 자신 정도가 아니고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22대 총선은 결국 21대 대통령 선거로 가는 징검다리입니다. 제가 저기 검사 독재 끝장내자라고 썼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들을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검찰권을 정치의 도구로 쓰는 그런 정치 행태를 끝장내자는 얘기예요. 계속 하시되 정치 행태를 좀 바꿔달라는 겁니다. 저 표현을 윤석열 탄핵하자라고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제가 바로 잡아드리고요. 제가 윤석열이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윤석열이 저 바로 옆집에 살았습니다. 우리 아들하고도 친해요. 예. 윤석열이 사실은 저하고 과거에는 어떤 동의적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법조사처장으로 있을 때 자기 대검의 수하들을 국정조사 감사 질문 받으러 가기 전에 국회 입법조사처장 방을 거쳐서 인사드리고 가라 그렇게 지시를 받고 대검 간부들 저 방에 답변으로 오기 전에 다 제 방 거쳐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동의하지 못하게 된 시점이 조국에 대한 가택 수색을 한 시점부터입니다. 가택 수색 아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수색하는 것을 정말로 마지막 수단으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비밀리에 해야 되는데, 온 동네 다 소문내가지고 기자들이 가가지고 그 수색을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수색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한 2시간 수색하면 끝나지.
그런데 온종일 그 죽치고 앉아가지고 밥까지 시켜 먹어가면서 짜장면. 나오는데 기자들이 짜장면 시켰습니까? 짬뽕 시켰습니까? 라고 이걸 전국에 생중계를 하고 이게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검사라면 그런 일들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게 검사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검사는 법주주의 파수꾼이고 정의의 소자라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자기네들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 입만 열면 헌법 정신, 법치주의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저한테 까마득한 후배인데, 그 사람 제 부하였다면 제가 제대로 가르쳤을 텐데 제 지도를 못 받아서 그렇게 망나니 검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일에도 지도해 주세요. 네, 네. 아무튼 뭐 지금이라도 제가 사람 만들어야지. 너무 흥분해가지고 흥분하지 못했는데 잠깐 흥분을 가라앉히는 차원에서 우리 장세한 후보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가지고 계속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장세한 후보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흥분 버튼을 작동시킨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흥분이 아니고 이제 입이 좀 풀리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자, 검찰 개혁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끝으로 말씀하실 분 있으면 편하게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검찰 개혁에 대한 언론 없을 거예요. 짧게 맞아요. 좋습니까? 하신 말씀 나신 거고요. 이 책을 보면요, 몇 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챕터가 뭐냐면 동탄, 화성과 동탄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작가님 말씀하셨어요. 동탄에서의 삶이 매우 만족스럽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견줄 정도다라고 하셨어요. 동탄이 이렇게 마음에 드세요? 그러면은 동탄이 왜 좋은지 한 가지 하고 그래도 살아보니 요거는 좀 바꿔야 될 게 있다. 나한테 기회가 생긴다면 요건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새로운 것도 한번 해볼 만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거까지도 한번 이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동탄에 이사 온 것은 3년 전입니다. 근데 동탄에 온 것은 제가 무슨 정치하러 동탄에 온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님 생각이 나서 이제 집에를 자주 갑니다. 한 달에 두 번 내지 많이 갈 땐 세 번도 갑니다. 근데 교통체증이 꼭 그 오산에서 풀리고 오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저 동네에서 살면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어서 적어도 왕복 한 3시간은 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어요. 근데 저희 안사람이 생활기반이 서초동이다 보니까 이사를 가려고 도무지 말을 안 들어먹어가지고 설득을 하다가 드디어 그 아파트 값이 최고로 올라간 시점에 이 동탄의 아파트를 구입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살다 보니까 동탄에 큰 산이 큰 산이 아니고 큰 공원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센트럴파크고 하나는 그 노작공원입니다. 그 노작공원이 바로 우리 이 문학관 바로 옆에 있는 반석산을 둘러싸고 있는 공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 넘어가면 구봉산이라고 있는데 센트럴파크의 우리 동탄을 대표하는 공원입니다. 그 두 군데를 제가 이제 좀 다니다 보니까 너무 자연 친화적이고 어떻게 이 도심지 가운데 이런 산이 있고 산책로가 있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검사 시절에 이제 독일 남부에 있는 프라이부르크라는 친환경 도시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뭐 지형 지물은 조금씩 다를지 몰라지만 제가 밤에 우리 아들하고 산책을 나갔다가 그 산책길에서 그 고슴도치를 발견할 정도로 환경 친화적인 도시인데 우리 동탄에 딱 오니까 그 반석산 구봉산이 그런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동탄시가 이렇게 너무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동탄을 제가
더욱더 사랑하게 됐고요. 근데 동탄에 딱 한 가지 이제 불편한 점이 교통이 조금 불편합니다. 그 서울을 왕래하는 것은 전용 차선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금방 갑니다. 그 강남까지 한 40분 이상 안 걸려요. 근데 어떤 점이 불편하냐면 동탄에 이제 살다 보면은 같은 화성시로 출근을 하는 사람들이 내지는 평택 내지는 수원으로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이 나갈 때는 이 도로 교통망이 병목 현상을 보이는 구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대 굉장히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리고 버스 탈 때도 이제 평상시에는 아닌데 출퇴근 시간대는 그 승객들이 집중되기 때문에 버스를 기다리다가 막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불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동탄에서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토부 내지는 우리 화성시장님 그리고 인근 시장님들과 힘을 합해가지고 이런 교통 네트워크를 좀 스마트하게 바꿔드리겠다라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치 작가님 모셔놓고 압박 면접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는 큰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어르신들이 연세가 드시면 치매나 인지 부조화로 인해서 많이 힘드셔서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서 재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얼마 전에 노인은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된다고 누가 그랬죠? 그분 잘리셨나요? 잘렸습니다. 제가 화가 나요. 근데 그분 말 맞다나 이제 노인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곧 노인 1,000만 명씩 됩니다. 저희 인구는 5천만에서 계속 줄어드는데 근데 과연 역할이 주어지신다면 이게 계속 쌓여져 가고 늘어져 가는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계획도 있으신지 아마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실 겁니다. 공약을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님 편지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동탄은 평균 연령이 39세가 안 되는 젊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상 시내를 다니다 보면은 노인분들이 적잖이 살고 계세요. 근데 저도 저희 어머니를 여인 지가 지금 한 5년 전인데 제가 어머니를 광주에서 전남대 로스쿨 교수를 하면서 이제 같이 지냈는데 그 양반이 나중에는 가벼운 치매를 앓으셔가지고 같이 못 살고 요양원에 가서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를 이렇게 정말 제 문제로 피부에 와 닿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됐고 그래서 그때 제가 논문도 썼습니다. 노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노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화성 동탄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정조대왕께서 자기 억울하게 돌아가신 사도세자 아버지 산소를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여기에 붙였잖아요. 그리고 해경 홍씨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그 양반이 자기 남편도 먼저 보냈지만 아들도 먼저 보낸 그런 아주 여성으로서는 기구한 그런 삶을 살다 가셨는데 그분이 우리 화성에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이 용주사가 효를 내세우는 그런 사찰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여성가족부 지금 없애려고 난리인데 없애지 말고 오히려 더 확장시켜서 그 산하에 우리 노인 문제를 다루는 그런 상징적인 기관으로 효도청 내지는 명칭이야 시민들하고 같이 논의해서 정하면 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칭 효도청을 우리 화성에 유치해
이 하는 것들을 제가 지금 막연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게 구체화 되면은 우리 그 동탄 시민, 화성 시민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진행 좀 합니다. 법조인이시기 전에 법조이신이기도 하지만 또 통일 전문가로도 평가를 받고 계세요. 2013년도에 출간한 통일 한국의 과거 청산이라는 저서는 문화부가 선정한 우수작술 도서로 선정될 정도로 우수한 저서를 발간하셨고요. 통일에 관심도 많으시고 깊은 애를 갖고 계신 걸로 압니다. 이 부분들에서 세 분께 동의 질문을 드릴게요. 먼저 작가님께 먼저 지적 질문 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분명히 대륙과 붙어있는 나라인데 섬나라 같아요. 중국을 가려는데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그쵸? 러시아를 가려고 해요. 저는 소원이 뭐냐면 기차 타고 유럽을 가보는 게 소원이거든요. 통일 전문가로서 먼저 여기에 딱 답변 부탁드리고 의원님께는 다른 질문 또 드릴게요. 가능할까요? 당연히 만들어주세요. 가능할까요? 기차 타고 유럽 가는 일이? 저하고 같은 꿈을 가지셨네요. 네. 사실 제가 검사 시절서부터 북한을 비밀리에 많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는 독일, 아까 호라이브 얘기했는데 독일 간 이유가 동서독 통일 문제에 몰아왔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돼서 바르샤바에 가서 또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거기는 김평일 북한 대사가 아주 평생 할 정도로 북한하고 유대가 강한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폴란드가 이제 사회주의가 붕괴되고 자본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바르샤바 대학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는 북한에는 자기 캐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제기구인데 이게 돈을 모아가지고 물론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됐습니다만은 북한에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주는 사업을 진행을 한 바가 있었어요. 저기 북청 물장수 배경이 된 금오지구라고 저기 한반도 이렇게 보면은 기 있는데 쑥 들어간 데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평양 거쳐 삼원 거쳐서 이렇게 버스 타고 6시간 달려서 다녀오기도 하면서 북한 아주 속사를 다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로 작성했더니 김정길 당시 법무부 장관 2번 하신 분이 저를 자기 장관 내실로 불러가지고 그 양반하고 독대를 1시간 반 했습니다. 제 보고서가 너무 재미나다고. 평검사가 장관하고 독대를 1시간 반 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 양반이 저한테 검사들도 전문 분야가 있어야 되는데 당신은 북한 문제를 전문으로 하시오라고 권유를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통일법 학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초대 법률 자문관도 제가 했고 통일부 기획요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는 제가 형사부 검사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형사부 검사가 기본이고요. 저는 남북관계를 전문으로 연구했던 그리고 종사했던 그런 검사였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개발 그리고 개성공단 이런 거 만드는데 법률가로서 법률 지원을 쭉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일들은 다 기밀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검사 재직 시절에는 가족들도 모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세월이 흘렀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저는 쭉 남북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많지 않은 법률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역할이 주어진다면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 개혁 못지않게 관심을 가지고 또
다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다 망쳐놨지 않습니까? 네. 다시 네. 북한 네. 김정일은 우리나라를 민족도 아니고 교정국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섰지 않습니까? 북한이 나쁜 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행하게도 아주 불량한 이웃을 옆에 두고 있는데 그 불량한 이웃이 남도 아니고 우리 피가 섞인 형제라는 거죠. 그게 우리 민족의 비극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죽여 없애겠습니까?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달래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키워서 가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게 우리 김대중 어제 100주년 탄생 100주년 맞이하신 김대중 선생의 철학이었습니다. 저도 그 철학을 여기서 햇볕 정책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바람은 절대 옷을 못 벗깁니다. 바람이 불면 더 옷을 여미게 됩니다. 그런데 은근하게 햇볕을 쏘이면 옷을 지가 벗지 말라고 해서 더워서 벗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남북 교류협력의 골자거든요. 저는 우리 남북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방향으로 다시 물꼬를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등원하면은 꼭 그런 길에 앞장서고 우리 송영길 대표님하고 저하고 국회에서 인연이 맺어진 것도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입니다. 네, 우리 송영길 대표님 정말로 외교통일위원장도 하셨는데 정말 제가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 운동권에서 무식한 줄 알았어요. 네. 그랬는데 제가 그 국회 입법조사시장을 하는데 다른 외교통일위원장 자기는 그때 외교통일위원이었을 뿐입니다. 윤상현 위원장 방에 제가 외교현안에 대해서 저희 박사들을 데리고 가서 현안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거를 그 위원으로서 놀러 오셨 그 방에 들리셨다가 그걸 보고 욕심을 부리더라고. 나도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방에 가서 송영일 대표님 방에 가서 현안에 대해서 그 보고를 해드렸는데 질문을 주고 받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운동권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나? 해가지고 이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니까 이 양반이 외국어를 5개를 하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냥 뭐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영어 연설하시는 거 유튜브 보면은 나옵니다. 그거 한번 봐보세요. 원고도 없이 영어로 미국 가서 연설하시는 그런 모습 동영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 프랑스, 러시아, 중국어, 일본어까지. 그럼 이 외국어 하려고 방통대도 다니시고 보좌관을 그 원어민들을 보좌관으로 채용해가지고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송 대표님한테 딱 제가 컴플렉스를 느꼈던 부분이 바로 외국어 때문에 이거 내가 한수하려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영어 공부를 지금 다시 시작했는데 우리 가족들은 알 거예요. 제가 영어 공부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기 선거운동으로 요새 영어 공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 대표님 곧 나오시겠죠? 네, 나오셔야죠. 얼마 안 남으셨죠? 네. 속상하네요. 자, 제가 의원님께 따로 듣고 싶은 게 선생님 너무 오랫동안 말씀 의정 활동을 해보셨으니까 지금 이 정권 하에서 외교 정책, 국방 정책 기조를 보면 우리가 바라는 통일에 가까워지는 게 가능할까요? 너무 요원해지고 있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국방장관은 붕자자 장관 아닙니까? 그리고 뭐 타도의 대상이어서 절대 함께 갈 수 없는 적으로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남북 간의 뭐 화해 협력을 전혀 기대할 수 없잖아요. 통일부도 싹 다 뜯어고치고 다 축소하고 얼마 전에 이제 개성공단 완전 지원하는 것도 완전히 이제 없애버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뭘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정권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심지어 국방장관이 의원할 때부터도 독도에 대해서 영토 분쟁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얼마 전에 국방부의 정신 교재에도 독도 지도도 빼버리고 영토 분쟁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장병들 교육시키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거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이 영토와 주권을 보호해야 될 헌법적 의무와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 의식조차 없는 게 아닌가. 국방장관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게 얼빠진 정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과나 이런 것도 제대로 없고요. 그냥 대통령이 경로만 합니다. 무조건 경로만 해요. 우리가 지금 화를 내고 싶은데 왜 대통령이 경로를 합니까? 그러면서 국방장관이 변명하면서 사과하는데 뭐에 대해서 사과했는지 여러분 그 이후에 들으셨어요? 이걸 교재를 5만 부가를 찍었는데 2만 부가 배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세금 낭비된 거, 4천만 원이 세금 낭비가 된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헐. 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화 시키고 싶은 게 일본의 야심이잖아요. 야욕이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독도까지 이거 넘기는 거 아니야? 하도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까지 넘기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했던 분들은 정말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저는 정말 너무나 네. 황당하고 소름 끼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은 아예 상실하고 이것 때문에 세금을 낭비한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참 것까지 어이없다. 국방장관이고요. 외교는 또 어떻습니까? 외교는 대통령 외교한다고 얼마나 많이 그래서 한국에 잠깐 들르셨나 보다 이런 정말 농담 아닌 농담까지 하면서 우리를 화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주 나가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그게 국익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외교를 해야 되는 건데 너무나 굴욕적이고 도대체 왜 나가는지 알 수 없는 계속 그런 순방들만 이어지고 있잖아요. 용만하고 왔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부산 엑스포 유치 관련된 것인데 29표 얻으려고 그렇게 돈 쓰고 뛰어다녔단 말이니까 그 대기업 총수들 다 그렇게 시켜가면서 술 먹으러 갔어요. 술 먹으러. 가만히 있어도 우리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위상을 생각하면 적어도 5, 60표는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렵지 않나? 라고 국민들은 다 생각을 했는데 계속 정부에서 2차 결선 가면 희망이 있다 이런 얘기 하니까 정말 가능한가? 이런 또 의구심도 우리가 가졌잖아요. 그런데 열어놓고 보니까 어땠어요? 29표였고 이탈리아가 10몇 표이지 않았습니까? 이탈리아하고 박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외교를 펼치면서 도대체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는 도랑이 든 소여서 미국 풀도 먹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된다. 정말 실리를 생각하면서 정말 줄타기 하듯 잘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안전하게 먹고 살 수 있고 또 평화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평화가 밥이고 밥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교도 엉망돼 버렸죠. 이 독도도 정말 넘기는가 이런 걱정을 국민들을 하게 만들고 있으니 이 정권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권 심판 프레임을 자꾸 돌려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앉혀놓고 무슨 세대교체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프레임 자꾸 전환하려고 그 뒤에 숨으려고 하는데 이번 선거는 누가 봐도 정권 심판 선거고요. 그리고 1985년생 이준석 전 대표를 쫓아내고 희동갑인 73년생을 앉혀놓고 세대교체를 이야기하는 이런 황당한 집권당입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김하중은 꼭 나가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좀 뒤늦게 봐서 제가 알던 우리 김하중 교수님을 갖다가 좀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평소에 한 나라나 혹은 한 조직에 있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를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건 역사인식, 상황인식, 자아인식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에 관한 내용들이 이 책에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을 다루겠지만 뒤에 나와 있는 화성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라든지 통일에 관한 문제라든지 각종 실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역사를 생각하고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을 나는 어떻게 보고 있고 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평소에 우리 김하중 교수님을 제가 존경하는 것은 형사법에 대한 전문가이면서도
또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깊은 조예가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 지역의 그 통일운동으로 유명하신 그 한상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하시고 북한에도 다녀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전에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있습니다. 남북관계라고 하는 거는 한 몸에서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존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두 개의 머리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밖에서 한쪽 머리를 세게 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쪽 머리가 나는 하나도 안 아파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한쪽 머리, 나머지 한쪽 머리도 아! 라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때 아! 라고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그건 민족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아픔을 같이 느끼고 같이 나누고 또 같이 생각하고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고 아마 우리 김하진 교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통일에 대한 생각도 아까 우리 김대중 선생님 얘기도 하셨지만 그런 의미에서 이런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존재로서의 남북관계가 우리의 필연이고 숙명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명 있게 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느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자, 퀴즈쇼는 여기서 마치 두 분의 패널에게 감사드립니다.